그리고 마지막 면에 보면은 오피니언 면이 나옵니다. 오피니언 면, 이 오피니언 면 아까 우리 TCS에서 상황 추론 판단에서 찬반 논란이 되는 이슈, 저는 이 오피니언 면을 통해서 볼 수가 제대로 의견을 볼 수 있어요. 오피니언 면은 말 그대로 내가 이 안건에 대해서 내가 찬성이냐 반대냐는 의견이 분명히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오른쪽에 사설인데 사자는 회사 사자입니다. 그 신문사의 주장이라는 뜻이에요. 사설에서. 그래서 오늘 사설도 보면 도덕적 사회대립의 경제성장이 있어야.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지금 현재 자본주의 운운하는 이런 면서 어떤 분배 정책을 다시 발표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데 대해 가지고 한번 이런 측면에서 한번 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경제 기사를 이제 이런 식으로 신문을 볼 때는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는데, 기술적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죠. 그럼 이렇게 딱 봤는데 이제 가장 흔한 질문이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용어. 모르는 용어 나오면은 영어 공부하듯이 하면 돼요. 영어는 처음에 뭐 나오면 모르는 단어 나오면 무조건 외워야 되잖아요. 그건 다시 말해서 모르는 용어가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르는 용어를 몰라서 뭐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경제학적 지식이 부족해서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처음 읽는데 너무 모르는 용어가 많이 있으면은 경제원론책부터 읽어야 됩니다. 근데 쭉 읽다가 한두 개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은 그냥 넘어가셔야. 넘어가도 돼요. 맥락을 통해서 다 이해를 하고. 근데 그 단어가 계속 모르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때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토업 기사에는 굉장히 뭐 어려운 용어가 나오면은 용어 설명을 붙이고 이렇게 합니다. 신문들이. 그래서 때문에 토업 기사는 그래서 모르는 게 거의 안 나와요. 근데 혹시 나오면은 내가 조금 실력이 부족한 것 같다 생각해서 조금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고, 그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보통 한 대학교 한 경제원론 정도 들은 학생이라면은 신문에 모르는 용어 나오가 주로 이제 경제원론 수준을 벗어나는 이런 순수 시사 용어인데 그게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밖에 안 넘어가요. 그래서 그걸 모르는 용어 나오면 정리를 해두면은 다 이제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모르는 용어는 이제 특히 이제 우리 태시의 시사 용어집을 한번 조금 있으면 갖고 올 겁니다. 지금 그게 재고가 바닥에 나가지고 지금 오늘 급히 가제본 해가지고 한 100부 정도 갖고 오고 있는데 그게 한 중요한 용어를 한 200개 정도만 음선해가지고 해놓고 그 뒤편에는 회계 기본 원리, 아까 오늘 내가 알아야 될 거 다 적혀 있어요. 그게 회계 기본 원리. 이것도 경제 기사에 자주 활용되는 핵심되는 이론도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걸 이제 나중에 가서 한번 보고 요것도 나중에 갖고 가서 보세요. 그리고 이제 또 기술적으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주가, 환율, 이자율. 이게 이제 경제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죠. 주가, 환율, 이자율. 이자율이 더 중요하죠. 이자율, 환율, 주가. 이 세 가지 움직임은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오늘이 환율이 이자율이 얼마다, 주가가 얼마다 이렇게 알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고 이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꿰뚫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흐름이. 이자율은 뭐 우리 회사채 이자율 뭐 이런 것까지 알 필요 없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만 알고 있으면 돼요. 기준금리 동향.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금 얼마죠? 이 자체가 시험 나올 수 있어요. 이 자체가. 2011년 11월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얼마냐. 이 자체가. 워낙 중요한 거니까.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향을 이렇게 쫙 그래프를 그려놓고 다음은 무엇을 나타내는 그래프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이 정도는 경제를 조금만 공부하는 사람은 다 꿰뚫고 있다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이제 경기가 좋을 때, 미국에서 그 글로벌 2008년 이전에만 해도 한 5, 6% 됐죠. 그래서 미국에서 서프라임 모의 사태 나고 나서 지금 2%까지 확 떨어졌다가 지금 조금씩 올리는 그런 추세인데 3.5%까지 올렸습니다.
3.5% 올렸다가 지금 이제 더 올리려니까 지금 그리스 유럽 사태 때문에 다시 세계 경제가 조금 위태위태하고 해서 그러면 또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해서 더 올리지 못하고 그대로 둘려니까 지금 물가 문제 때문에 또 이거 한국은행이 좀 딜레마에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 실기했다 이런 비판을 지금 금리 올리는 게 실기했다는 비판도 지금 나와 있죠. 굉장히 중요한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움직임과 동향. 그리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움직였을 때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왜 변경시켜요, 그걸? 바로 경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시킨 거죠.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동결시켰을 때 통화량에 어떤 영향을 어떻게 전파가 되고 그게 경기, 다시 말해서 국민소득의 성장률, 경기라는 것은 성장률의 진폭을 말하니까 국민소득 GDP 방정식에서 소비와 투자와 수출에는 각각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성장률이 떨어진다. 이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금리는 그렇게 알아둬야 되고 환율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전체 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미국만 해도 그렇지 않아요. 내부 주택 경기에서 큰 영향을 받는데 우리나라는 무역 수출 경기에서 큰 영향을 받는데 이 수출이 바로 우리나라도 환율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환율에. 그래서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잘 흑자 규모가 어느냐에 따라서 성장률도 많이 그게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경상수지 그 환율 금리가 한국의 기준금리가 바뀌면은 환율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환율은 왜 어떻게 영향에서 영향을 받는지 환율이 변하면 또 다른 우리 거시경제 변수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환율 추세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환율 추세. 우리는 IMF 때 옛날에 우리 고정환율 했죠. 고정환율 70년대 80년대 그러다가 OECD 가입하면서 변동환율 바뀌어가지고 그 IMF 때 1997년 그때 2,000원까지 갔죠. 순간적으로. 그러다가 딱 떨어졌다가 1,000원 이하로까지 잠깐 갔어요. 1,000원으로 갔는데 그때 미국에서 또 2008년에 저래가지고 다시 1,500원까지 갔다가 다시 지금 차츰 안정이 되는 것이. 그래서 IMF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계속 무역 적자였습니다. 무역 적자였어요. 환율이 낮았어요. 환율이 낮고 무역 적자가 됐는데 이제 IMF 직전에는 OECD 가입을 하면서 무역 적자는 났는데도 환율이 낮게 평가됐어요. 원화 가치가 높게 평가됐죠. 그래서 그때 자본시장을 개방하는 바람에 외국 자본이 채권 시장 막 개방하면 외국에서 자금이 막 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무역 적자가 못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적이 돼가지고 이제 외환위기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은 그렇게 환율 측면에서 보면 그런 요인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뒤로는 우리 환율이 2,000원 갔다 계속 지금 흑자를 내고 있고 1,000원 이하로 갔을 때 2008년에 1,000원 이하로 내려갔을 때 그때 조금 또 약간 우리 조금 외환 보유고 문제라든가 외환 위기 이런 문제가 조금 거론이 약간 됐어요. 그다음 이제 미국에서 저런 사태가 터지고 나서 다시 1,500원 갔다가 지금 이제 내려가는데 내 추측컨대 우리나라는 1,000원 이하로는 안 갈 거예요. 이제 1,000원 이하로는 1,100원만 깨져도 지금 굉장히 지난번에 1,100원만 깨져도 굉장히 뭐 언론에서도 좀 많이 여러 가지 우려하는 그런 그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고 추세. 다음에 이제 주가는 우리 경제 상황을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거예요. 주가는. 그래서 주가 그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하나 욕심을 더 낸다면은 거기에다가 금값 동향과 요즘 금값이 워낙 난리니까 금값 동향과 그다음에 석유값 그래프 정도도 좀 알아두면은 좋다. TCS에서도 금값 그래프를 쫙 이렇게 내놓고 금값이 이렇게 오르는데 가장 원인이 뭐냐 이런 문제도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그렇게 읽으면 되고 그래서 이제 신문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TCS를 시험 치거나 아니면은 시사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문을 한번 보는 게 좋습니다. 인터넷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신문이 요즘은 교양지로 자꾸 바뀌고 있어요. 신문 자체가 교양지로. 신간서적 책 얘기도 나오고 뭐 다 교양지로 자꾸 바뀌고 있다고. 뉴스 플러스 교양, 경제신문 경제 교양, 역사, 주말판에는 특히 이제 역사와 관한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신문을 하나 보는 게 좋아요. 신문은 이제 여러분 잘 알지만은
종합지는 이제 뭐 많이 있고 경제신문은 한국경제와 또 어느 달 신문들이 있죠. 그래서 경제신문 읽으면 뭘 읽어야 돼요? 한국경제신문 읽어야죠, 당연히. 예. 한국경제신문은 이제 사실 뭐 자랑이 아니라 내가 몸담아서 오랫동안 했지만 가장 이 객관적인 그런 신문. 왜냐면 우리는 소유와 주주가 이제 동의를 안 하시는지 묻는데 사실이에요. 우리는 기업들이 주주입니다. 기업들이 주주이기 때문에 이 기본 사시도 상업성이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상업성이 적고 우리 이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경제 활동을 시장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느냐에 그런 편집 방향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문을 하나 읽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소속되어 있는 게 경제교육연구소인데 경제교육연구소에서는 이제 태시에도 하지만은 생각하기와 글쓰기라는 그 청소년 경제 논술 신문을 만들고 있어요. 혹시 고등학교 때 읽어본 학생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우리는 고등학생용 경제 논술 신문이라고 그러는데 대학생들도 요새 그거 많이 봅니다. 대학생들도. 왜 많이 보느냐 하면은 학생들이 사실 매일매일 신문이 보기도 좀 힘들잖아요. 근데 생글생글은 저거는 공교롭게 그때 목요일 날 원고 마감인데 목요일 아침에 우리 국내에 들어왔죠. 스티브 잡스가 죽고 해서 우리 신문에 나온 거하고 큰 차이가 안 나게 이제 됐는데 일반적으로 생글생글은 편집 방향이 뭐냐면 어떠한 경제적 사건, 사회적 주주가 이슈가 나오면은 그것을 어떤 심층적이고 역사적으로 분석해서 보도한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신문을 안 보더라도 그 뿌리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경제 뉴스를 읽을 때 중요한 게 또 하나 뭐냐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어떤 사건이 나면 그 사건 자체를 일단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지 그 배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원인. 그래야 앞으로 사건이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는 어떤 그런 걸 예상을 할 수가 있고 대책도 우리가 나름대로 예측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 대책이 나오면 다시 또 피드백이 되고 이런 것이죠. 근데 신문은 매일매일 나오기 때문에 어떤 유럽 예를 들어서 그리스 사태가 나오면 그리스 사태가 나와서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걸 초창기에 할 때는 그게 왜 나왔는지를 하지만은 매일매일 그걸 다 설명을 못 합니다. 근데 생글생글은 어떤 그리스 유럽 사태가 나면 그게 왜 일어나는지를 그 유로화, 유로 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뿌리채 그냥 한번 분석을 해버려요. 그걸 이해를 하면은 이거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구나. 그 원인도 여러분들이 단순히 피상적인 원인을 알아가 안 됩니다.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원인이 뭐냐? 그 부실 대출을 했기 때문이다. 대주주가 오너가 자기 친구나 이런 사람한테 담보도 많이 받고 한 것이다. 이 정도 알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축은행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런 거는 구조적인 문제는 여기 오피니언면 이런 데 지적이 나와요. 오피니언 전문가들이. 저축은행의 구조적인 문제는 뭐예요, 지금? 저축은행에 들어가 근무할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구조적인 문제. 금융의 기본 ABC를 벗어난 정책이 저축은행에 적용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저축은행이라는 소규모 은행이고, 리스크가 있는 은행인데, 그 대출 이자가, 근데 예금 이자율이 높잖아요, 더. 예금 이자율이 높으니까, 대출 이자율도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쪽의 시장에 맞춰가지고 운영이 되면 되는데, 그쪽에는 예금 보험은 또 어떻게 예금 보장 한도는 5천만 원으로 시중은행과 똑같이 적용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정치적인 배경에서 그게 서민들이 이용하는 저축은행이 어떻게 그걸 더 낮게 그렇게 저축 보장을 해줄 수 있느냐. 그런 정치권의 압력이 의해 가지고 그런 결정이 있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돈을 다 그냥 분산시키가 예금을 해요.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저축은행이 어떻게 해요? 그걸 다 막 대출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그 많이 들어오는 예금을 갖다가 리스크 높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쪽으로 이제 막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설 경기가 고꾸라지면서 같이
대출금 회수 안 되고 저런 이제 지경이 되는데 그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까지 같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 신문 읽을 때는. 그래서 왜? 라는 게 항상 관심을. 왜 그렇게 됐냐. 생글은 그런 측면에서 많이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제 환경을 보는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생글을 안 보면은 생글을 같이 달라고 그러면 저희 신청하면 줍니다. 생글 무료로 주고 혹시 환경을 신청을 하는 학생들은 남 나갈 때 생글도 같이 신청하면 돼요. 지금 대학생들은 50% 할인입니다. 15,000원인데 7,500원이고 생글 신청하면 같이 줘. 지금 신청하면 이제 다음 달 말부터 이제 지로 청구가 되죠. 자, 신문이 이제 그렇게 신문에 그럼 자주 나오는 이론이 뭐냐? 그거는 여기를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위에 거는 몇 가지 기술적인 점을 감안해서 읽어라 하는 것은 아까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경제의 기본 개념을 유습했다. 자주 나오는 경제 이론이 뭐냐 이겁니다. 일본 새로운 배경하시마라 이론과 영어시스 남보다 이거는 다 쭉 내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3대 금융지표는 큰 흐름을 머릿속에 그려놔야 된다는 얘기. 이렇게 이건 이제 미국 우리나라가 주가 지수가 아니라 미국 다우존슨 지수인데 이 정도가 좀 알아놓고 이건 환율이죠. 환율이고 이것도 큰 흐름을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놓으면 좋다는 거죠. 이건 한국은행 기준금리고 이제 자주 사용되는 이론인데 경제에 자주 사용되는 이론인데 기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본 요즘도 지금 이게 이슈가 되어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 많은 경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 정책을. 그 경제 정책이라는 것은 그때 상황의 이슈에 따라서 많은 정책이 나오겠죠. 지금은 청년 실업 문제가 지금 있고, 뭐 복지 정책이 또 많이 나오고, 뭐 여러 인플레 문제도 나오고, 또 성장, 오늘은 성장은 지금 최근 잘 나오는데 성장 문제 나오고, 여러 가지 많은 정책 중에서 우선순위, 더 중요하고 조금 덜 중요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특히 장기적인 차원에서, 좀 롱텀 측면에서 보면은 뭐가 어떤 정책을 우리가 최상위에 놔야 될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항상 그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경제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 뭘까요? 친구분들이 며칠 왔는데 같이 의논회가 한번 뭐라고 생각했지? 우리 이런 개념을 조금 한번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성장?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환경 오늘자 신문에 동의합니까? 동의해요? 우리 성장이냐 분배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분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죠? 성장과 분배라는 게 디바이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오해하는 여러 가지 중 하나가 분배를 강조하는 사람 하면은 성장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주장이 아닙니다. 경제 그 분배 강조하는 사람들도 상대적으로 성장보다는 분배를 조금 더 강조할 시기가 아니냐. 우리 사회적 여러 가지 측면에 봤을 때 성장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주장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분배를 강조하는 사람들도. 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성장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소득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경제학에서는 뭐 웰페어, 국민 복지를 높인다 이런 거 했는데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잖아요.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인데 그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최대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삶의 질을 목표를 높이려면 그게 뭐가 있어야 하냐면은 성장은 우리 성장이라고 해서 어디 소득 성장을 보통 이야기해요. 소득 성장. 삶의 질을 높이려면은 소득이 높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소득이 높아지지 않고는 삶의 질이 결코 높아질 수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보면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너무 이제 분비격차가 심해서 조금 이제 성장보다는 분배를 조금 더 뭐 강조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다고 사람들도 성장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성장을 꾸준하게 유지를 해야 돼. 꾸준하게 성장해서 GDP를 꾸준하게 높이는 것이 우리 사실 모든 나라, 대부분 나라, 모든 나라고 봐도 돼요. 모든 나라들의 경제정책의 최상위에 있는 목표는 GDP를 꾸준하게 높이는 거예요. GDP를 꾸준하게 높이는 거예요. GDP를 꾸준하게 높이는 게 성장을 꾸준하게 높여 나가는 거예요. GDP. 그래서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일수록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욕망을 다 많이 충족시킨다는 얘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의료시설, 시설 혜택을 받거나, 문화 혜택을 누리면서, 문화 생활을 하면서, 소득 수준이 높아야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설에 보면은 그런 측면에서 아주 아까 내가 했듯이 우리 도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 문제.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에서 결국 거기에 뭐 도둑놈이 없어지고 이런 게 상상할 수가 없어요. 소득 수준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이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모든 나라들이 사회주의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주의 국가도 성장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 경제보다 사회주의 체제가 낫다 해서 이제 저렇게 한 것인데, 그게 결국 실패로 입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성장, 국민소득, GDP, 그 성장을 그럼 뭘로 측정할 것이냐? GDP로 측정한다. GDP를 어떻게 측정을 하고, GDP를 높이면 어떻게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발전 성장이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경기 조절이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정부가 정책을 펴고 하는지, 이 관계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GDP는 이제 바로 GDP 결정 망정식이 저거잖아요. 아니, 위에 거, 저거. 그래서 여러분 혹시 경제학을 한 번도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은 미시보다 거시 쪽을 먼저 공부하는 게 오히려 내가 보기에는 조금 더 현실감 있는 기 때문에 더 재미를 붙일 수가 있어요, 사실. GDP 결정 방식 위에 거. 여기서 C는 소비고 I는 투자고 G는 정부 지출이고 다음에 EX는 수출이고 I는 이제 수익이죠. 그 밑에 S는 I 플러스 NX. 조금 문제가 나왔어요, 사실. 이 경제학 원론칙에 잘 안 나오는데, 왜 저 식이 나온지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한 나라의 저축은 투자와 순수출과 같다. 저거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GDP를 정확하게 개념을 알아야 되고, GDP와 관련되는 게 이제 GNI죠. GNI. 이것도 이제, 우리 UN에서 쓰고 있는 게 뭐 GDI도 있는데, 그런 건 안 나와요, 사실은. 잘 안 나오고. GNI, GDP.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놔요. GNI를 실질적으로 한국은행에서도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GDP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이제 GDP 성장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씁니까? 경제학을 전부 다 이제 한번 아우러서 이제 생각을 한다면 그 시경제 전체를. 결론은 이게잖아요. 경제학이 이제 현실 경제 처방을 하는데 이제 소득 수준을 꾸준하게 높이는 게 목표를 정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이제 사회주의 계획 경제도 한번 해봤다. 그건 잘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결국 이제 시장 경제를 좀 하는데, 현대 이제 경제학 교과서에서 나오는 결론은 뭘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 결론이? 시장에 맡겨 두라는 결론입니다. 결국은 시장에 맡겨, 시장 경제 체제가 제일 하고 시장에 맡겨 두라는 얘기고,
그 시장이 잘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이제 강론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시장이. 그래서 시장이 잘 작동하도록 이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강조되는 게 소유권이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이런 거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법 질서가 안정이 되고 정치가 안정이 되고 이런 게 나와요. 그건 이제 기본이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학에서 나오는 게 시장 자체가 이제 해결하지 못하는 걸 시장 실패라 그러죠. 시장 실패. 독과점, 이제 외부 효과, 그다음에 정보 비대칭, 공공재 이런 경우는 이제 정부에서 해결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급적 시장에 둔다. 이제 이런 맡겨둔다는 이런 얘기죠. 그 맡겨두되 그래도 그게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 맡겨뒀는데 시장은 작동하긴 하는데 결과가 신통치 않다. 바람직한 결과가 안 나온다. 할 때 정부가 다시 이제 손을 대는 것이죠. 그게 이제 바로 소득 재분배 문제하고 경기 조절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기 조절 문제가 이제 그래도 신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죠. 경기 조절 문제가 이제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 쓰는 게 제일 신문에 자주 나오고 재정정책은 뭐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신문은 자주 안 나와요. 통화정책으로 통해서 경기 조절하는 게 신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통화정책을 통해서 GDP를 조절하는 과정,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준금리를 높였을 경우에 C와 I와 저기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 관계를 정확하게. 그런데 기준금리를 높이면 소비 저축이 늘어나니까 소비는 줄어들고 투자도 줄어들고 하는 것까지는 아는데 기준금리를 높이면은 환율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사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환율이 떨어지니까 수출이 줄어들게 되겠죠. 수출이 줄어드니까 경기가 성장률이 약간 다운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기 소득 재분배 마지막으로 소득 재분배 문제 통화량 이제 요거까지 좀 한번 알아두면 좋아요. MV는 PY인데 신용카드가 늘어나면 요즘 화폐 수량설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죠? 이것도 신문 문제가 한번 나왔었죠. 요게 있는 거는 그 쉬는 시간에 나눠줄 책자에 보면은 거기 다 있습니다. 경제기사에 자주 활용되는 이론 해가지고 이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슈 2의 소득 재분배의 정치 철학인데 요거까지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경제학자들이 이제 연구해 놓은 결과 대충 다른 거는 이제 뭐 시장이 실패할 경우는 어떻게 해라. 또 뭐 경기 안정화 정책은 어떻게 하라는 이런 나름대로의 처방전을 대내놨어요. 그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소득 재분배 문제, 빈부격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처방전은 없고 견해만 나와 있어요. 견해만. 거기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진보 보수의 입장의 차이 여기서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특히 뭐 남북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게 좀 별도 차원에서 했는데 진보 보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득 재분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제 철학적 논쟁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는 세 가지가 있어요. 공리주의, 그다음에 존 롤스와 로버트 노직이 둘 다 자유주의로 번역이 됩니다. 존 롤스는 리버럴리즘이라고 번역이 되고 점진적 자유주의라고 하는데 그게 정확한 번역인지 모르겠는데 리버럴리즘. 그다음에 로버트 노직은 리버테어리어리즘 이렇게 번역이 돼요. 급진적 자유주의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대학생이라면은 한번 조금 관심을 갖고 깊이 있게 연구해볼 공부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마이클 샌델 교수가 한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이 뭐 그 책에 마이클 샌델이 주장한 거는 사실 그렇게 동의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 내용이 보면 바로 이 문제를 달았어요. 공리주의도 비판을 하고 자유주의 두 개 다 비판하고 마이클 샌델은 이제 자기는 공동체주의라고 그래요. 조금 이상향적인 그런 건데 현실 경제에서는 공리주의를 다 택하고 있잖아요. 현실 경제에서는 공리주의. 공리주의라는 것은 뭐 잘 알겠지만 이제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하죠. 그래서 그러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가정을 해서 가난한 사람한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추가로 받는 돈에 대해서 만족도가 떨어진다. 한계 효용 체감 법칙.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한테 돈을 좀 걷어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면 전체 만족도는 높아진다. 사회에서. 그래서 소득 재무 정책은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 다만 이제 그렇게 돈을 거두어서 나누어 줄 때의 그 비용을 감안해서 적절한 수준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공리주의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인 이제 그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존 롤스는 바로 이제 정의론에서 이제 비판을 하죠. 그 적절한 수준이 뭐냐? 그 입장에 따라서 자기가 위치한 위치에 따라서 주장이 다 다르다. 그거를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바로 우리가 그 적절한 수준이 어딘지를 논의하기 위해서 한번 가정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 나오지 않는 어떤 베일이 가린 상태를 라고 가정을 하고 모두 다 사회에 나갔으면 자기가 어떤 위치에 처하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고 자문을 해봤을 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나는 가장 부자가 되기도 싫고 가장 중간도 되기 싫고 가장 가난한 사회 최약자만 안 되었으면 좋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대답할 것이다. 그렇게 가정을 합니다. 근데 그 가정은 굉장히 설득력 있는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롤스는 바로 이 사회가 정의로우려면 어떠한 정책이라도 가장 약자한테 불리하게 되어서는 그게 정의로운 정책을 할 수 없다. 사회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아지더라도 가장 약자한테 불리하게 되면 그 정의로운 걸 없다. 모든 것은 약자 기준으로 평가해야 된다 해서 주장합니다. 그래서 존 롤스를 따르면 더 이제 소득 재분배를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되죠. 그래서 진보주의자들은 대부분 이 존 롤스의 주장을 근거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단순히 보면 이론이 그건데 우리 사회에서 이 현실 돌아가는 거하고 이렇게 연관시켜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SSM 같은 거 그런 슈퍼마켓이 지방 상권에 진출할 때 우리 소비자들 다 만족도가 너무 높아지고 전체적으로는 좋은 거 유통혁명이고 그런데 지방의 소상인들이 다 그렇잖아도 약자인데 그 사람들한테는 불리하게 되는 정책이에요. 공리주의에 하면 그건 추진해야 마땅한 것이지만 롤스 입장에 하면 그건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우리 FTA도 마찬가지입니다. FTA 농업인한테 불리하게 되지만 그런 게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야 고민. 그게 이제 어떤 산업이 신규 산업 개방을 하거나 진출을 하거나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이 개발이 되거나 이럴 때도 마찬가지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산업 구조 조정이 나타날 때 새로운 신기술이 개발됐을 때 그 도태되는 어떤 산업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조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 어떤 쉽게 하면 우리 신문사에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문성공들이 다 활자를 뽑고 이렇게 했어요. 문성공들이. 근데 IT 지금 전산으로 다 돌으니까 사람들이 필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원가 절감하고 좋은 건데 문성공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문성공들끼리 모여가지고 다 데모,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건 없었지만 데모도 하고 뭐 그런 게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 과연 그건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제 어려운데 직접적으로 그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산업사회 퇴출 대상이 되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보조금 주는 것. 그 사람들이 다른 쪽 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전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이렇게 직업 교육을 하거나 이렇게 배치해 주는 이런 교육. 또 아니면 그 산업 자체에서 그 산업 자체가 어떤 구조조정해 가지고 고부가치 상품을 생산해낼수록 우리 농업 같은 경우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고부가치 상품을 개발하도록 많은 이런 걸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같은 자유주의자인데 로버트 노직은 존 롤스와 또 정반대 입장이에요. 존 롤스는 그래서 최약자 기준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로버트 노직은 가장 가난한 사람한테 그렇게 해주는 것은 그게 무슨 정의냐? 그게 정의로운 것이 아니다. 부자한테 가난한테 주는 게 그게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평등하게 만드는 것은 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거는 학점 잘 받은 A 받은 사람하고 그 전날 술 많이 마시고 D 받은 학생이 있는데 A 받은 학생한테 조금 학점을 깎아서 B, C로 비슷하게 해주는 거하고 뭐 다른 것이냐. 어떻게 그게 정의로운 것이냐. 정의란 그것이 아니고 기회를 똑같이 주는 것이 오히려 정의로운 것이다. 노력에 의해서 결과물을 받아내는 것 그거는 아주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결과물을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시고 기회를 똑같이 준 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반박합니다. 로버트 노직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저기 보면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거 보면 교육 분야에서는 로버트 노직 같은 사람의 그런 주장이 많이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똑같은 기회를 주려고 우리 학자금 대출, 가난한 애들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이런 것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서로 이제 현실에서는 조화롭게 이제 정책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시간이 한 3시 36분인데 더 자세한 거는 그 쉬는 시간에 나눠주는 그 책자에 보면 또 있습니다. 자, 쉬는 시간에 질문 받기로 하고 한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